자,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경영에서 이제 세법과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엽 세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보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굉장히 힘드실 텐데 또 다음 커리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 쉬시면서 플랜 잘 짜시고요. 저는 올해 이제 57회인가요? 57회. 거기에 이제 세무회계 좀 강평을 시작할게요. 근데 우리 세무사 기출문제가 이상하게 작년도 올해 자꾸 좀 논란거리가 되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채점이 들어가고 과연 무슨 의도로 출제했는지는 사실 교수님밖에 모르죠. 그죠? 교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일단 설명을 다 드릴게요. 과연 어떤 의도로 출제했는지를 그냥 합리적인 추정하에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소득세부터 좀 진행을 하죠. 그래서 문제 1번의 소득세는요,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평이했죠. 그래서 문제는 그래도 다 읽어봤다는 가정하에서 바로 보시면요. 그래서 일단 물음을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이자소득금액, 그 다음에 그로스업, 종합소득금액 합산될 배당소득금액, 그래서 3점씩으로 출제했나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평이했는데요. 양가로 3번의 지분비율 증가분, 이게 좀 그래도 까다로웠어요. 이걸 틀리면 주르륵 좀 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잘 맞추셨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 일단 국내 은행 예금이자는요, 이자소득이에요. 얼마죠?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요, 원천 징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인데요. 어차피 판단해보면 2천만원 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500만원 이자소득에 그냥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 좀 까다로운데요. 우리 A의 주주 지분 비율이 40%고 받은 무상주 액면가액이 2천이요. 근데 A가 이번에 무상증자를 주발초라는 입금 불산입인 재원으로 했단 말이죠. 그럼 원래는 이제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이제 다른 주주가 투자한 어떤 원금 성격인 주발초를 이제 내가 받아서 지분 비율이 늘어났다. 그때는 이제 의제배당으로 보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5천만의 재원을 무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자기 주식에 배제된 부분은 실권 처리했어요. 그래서 실권 또 처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5천만 원의 자기 주식분 20%를 일단 실권 처리했으니까 이번에 무상증자 금액은 1-20% 해서요, 4천만 원을 무상증자를 실시한 거예요. 근데 A의 주주가 지분 비율이 40%니까 지금 4천만 원에 40%인 1,600만 원을 원래는 자기 몫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액면가액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을 받아버렸으니까 1,600을 초과해서 받은 400만 원은요, 지분 비율 증가분이 돼서요, 얘는 의제배당으로 본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제배당으로 볼 때 마지막 주의하실 점이 주식 발행 총화금은 법인 단계에서 입금이 아니고요, 과세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이중과세 문제 판단할 때 그로스업 제외예요. 그로스업 제외. 그래서 여기까지 판단하시면 우리 매당 소득에서 400만 원은 GX예요. GX. 그리고 상장범인 B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800은 당연히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액 3천은요, 조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2천만 원 판단할 때 제외시키죠. 얘는 어떤 내성적인 성격은 좀 사업소득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왕따처럼 빼둘 거고요. 얘도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GX고, 마지막으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이 60% 채권에 투자한 거는 흐이크죠. 내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건 그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배당소득인데 얘도 GX죠. 그럼 일단 여기 위에까지 판정해보면 이자소득은 800이고요. 여기는 1,500만 원이 나와가지고 2,3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 일단 빼고 판정을 하면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셔야겠죠. 종합과세.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로스업까지 가산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먼저 이중과세 문제에 있는 배당소득은 800만 원 한 개고요. 대신에 2천만 원 넘는 부분을 한도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300만 원 더 작아요. 그래서 300만 원에 11%를 곱한 33만 원이 그로스업 금액이에요. 그로스업 금액. 그래서 이자소득은 우리 800이고 그로스업은 33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배당소득 얘까지 더해야겠죠?
그래서 배당 소득은 1,500 플러스 3,000 플러스 0.33 4,533만 원이 종합 소득 금액에 합산될 배당 소득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양가로 3번을 좀 잘 실수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다 맞췄어야 되는 주제고요. 그다음에 2점에 이제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자료를 갈게요. 그래서 물음은 종합소득 합산된 근로소득 금액, 그다음에 연금소득 한도, 계좌 인출 시 원천징수자 소득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이 합산할 연금소득 금액. 그래서 이것도 3점인가봐요. 배점이 좀 크네요. 그래서 앞쪽으로 좀 가보시면 이제 갑은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이런 단서 굉장히 중요하죠.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음을 느끼시고요. 생산직 근로자가 나왔으면 월정액 급여 판단해서 우리 연장 근로수당 등의 초과 근로수당이 연 240까지 비과세되는 규정,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갑이 20년도 수령한 시간의 근무수당 300이 있는데 괄호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전에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면 아무래도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는 생산직 업종의 혜택을 위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240 뺀 60만 원만 이렇게 과세가 되겠네요. 그리고 갑은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데 그 이익은 500만 원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때 중소기업 단서를 다시 한번 찾으셔서 중소기업일 때 구입 자금은 어떤 중소기업 직원의 재산 형성 아니면 주택 거주 지원 이런 목적으로 최근에 개정됐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년도 개정안에는요 비과세 항목으로 아예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근로소득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지만 비과세로 바뀔 예정이 있고요. 어쨌든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양가로 3번은요 PPT의 예규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우리 식사 또는 식사대에서 식사는 전액 비과세인데 식사대는 월 10까지 비과세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식권을 줬단 말이에요. 식권. 그럼 이 식권은 식사대인지 식사인지 판정은 좀 뭐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조문을 쭉 쫓아가서 이 2항을 보면 회사가 기업 외부의 음식점과 식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식권에 의해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이런 단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인데요. 이것까지는 좀 무시해서 출제하신 것 같아요. 단서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이제 바탕을 본다면 우리 식권을 월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180만 원 받았지만 괄호에 외부 음식점 업자의 계약에 적용되고 현금으로 환급되지 아니할 땐 식사대가 아니라 식사, 기타 음식물 제공에 포함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전액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이제 수험생 중에서 질문하기로는 선생님이 대신에 월 15만 원은 월정액 급여 판단 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수험도 있지만 아마 출제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월정액 급여에는 뭐 아래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제 단서를 줬을 거로 보는데요. 그럼 12개월은 왜 들어가 있냐? 만약 이걸 월 10만 원으로 월 10만 원 비과세로 판정한 수험생은 그걸 이제 계산을 해서 5만 원 곱하기 12개월 60만 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12개월 넣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문제에서 월정액 급여를 그냥 줬다라는 것 자체는 그 외적인 거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단서가 명확했으면 더 좋았겠죠. 뭐 아래 내역에는 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안 넣는 걸로 좀 풀이를 할게요. 네, 안 그래서만 자녀 학비 보조금은 우리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문구가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본인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업료를 200만 원 수령했지만 괄호에 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규정에 의해 지급됐으며 교육기간 6개월 미만이래요. 과연 이게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이런 판정을 해야 되는데요. 얘도 오른쪽에 관련 조문을 봐보죠. 우리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비과세 학자금에서는요. 어떤 초중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워딩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의 입학 수업료 수강료 등등등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이제 학자금이 비과세 학자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을 할 것. 그래서 괄호에 우리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근로자가 종사한 사업체의 규칙에 의해서 기준에 따른 받을 것.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바로 뒤에 문구가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넣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요건이요. 만약 교육훈련 기간이 6월 이상, 어디 무슨 뭐 대학교나 대학원 이런 데는 교육기간이 좀 길 수 있잖아요. 6월 이상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조건으로 하여 이제 받았어야 되는데 요 오른쪽의 단서는 교육기간 자체가 6개월 미만이니까 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1번, 2번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학자금이다. 왜냐면 이거 넣으면 너무 또 단서가 좀 줄줄이 길어져서 그냥 편의상 교육기간 6개월 미만이다라고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비과세 학자금이고요. 양가로 받은 위 항목 이외의 급여로 받은 금액 2천만 원이 있대요. 얘는 뭐 당연히 뭐 총급여액이니까 얘를 다 더하면 2,360만 원. 그래서 이건 총급여액을 구한 거고 이제 뒤에 근로소득 공제표에 집어넣어서 근로소득 금액 구하시면 이제 정답이 얼마 나왔었냐면요. 1,481만 원. 이렇게 이제 나왔나 봐요. 1,481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연금소득을 한번 보죠. 그래서 갑은 10년 1월 1일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했기 때문에요. 일단 13년 3월 1일 이전 가입분이에요. 그래서 기산연차를 일단 6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약정대로 10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5천을 납입했고요. 그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400이 포함되어 있다 가져간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그렇죠. 갑은 위 연금저축계좌로부터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한 시기라는 시험에 처음 보는 워딩을 좀 출제했어요. 어쨌든 좀 이따 보시고 20년 1월 1일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고요. 20년도 연금 수령액은 1,800이고 의료 목적 부득이한 인출은 없대요. 그리고 20년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7,000이고 갑은 현재 60세예요. 그럼 우리 잠깐 조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일단 기산연차가 일단 내용을 보죠.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연금 수령이 돼서 연금 소득이 되면 아무래도 세부담이 좀 낮죠. 여러모로 세율이 543% 되든지 또는 뭐 퇴직소득 전을 봤을 때 무조건 분리가서 이런 혜택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금은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하세요. 그리고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인출하시고 이연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고 마지막 과세한 개시 현재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되고요. 그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에 있는 평가액에서 11 빼기 연차 곱하기 이제 120%를 하시는 건데 이 연금 수령 연차가 일단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연차로 하시고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11 빼기 11 분모가 11 빼기 11이면 0이죠. 그럼 뭐 무한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니까 한도가 없는 거로 보는 거죠. 한도. 그냥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면 전부 연금 수령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는요. 6년 차로 기산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6년 다음에 7년, 8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기산연차가 16년 11월 1일에 나온 어떤 기재부 예규회에선 연금 수령 개시 신청과는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2의 사망 1호 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이게 55세 이후 인출할 것이었죠. 그 다음에 가입기간 요건 5년이 경과한 후 인출할 것에만 충족을 한다면 기산연차를 세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현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산연차를 센다라고 봐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도입해보면 갑이 현재 60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도 가입을 했으니까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2015년도잖아요. 그럼 그때 과연 55세가 넘었냐? 올해 지금 20년도가 이 사람이 60세니까 2055세에 해당되는 건 2015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5년도 경과 있고요. 55세 이후에 인출한다는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우리 어떤 기재부 예기에 의하면은 여기서부터 6년이 기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56세면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돼서 예규로 푼다면 이게 11 빼기 11 뭐 7천만 원이었나 아까? 그래서 어차피 이게 11년 차 이상이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한도 없음이 돼요. 한도 없음. 그럼 이게 과연 이걸로 출제한 것인가? 몰라요. 사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한 시기 이 표현을 과연 교수님은 예규 무시하고 20년부터 세라 이렇게 낸 건지 아니면 예규를 보고 그래 연금 수령 개시 가능한 거와는 무관하게 요건 충족하면 세는 거다 이렇게 출제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교수님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나마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로 예를 들어보면요. 이게 2017년도 1차 기출문제에서 핵심이 돼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거주자갑이 이번엔 62세고요. 17년도 기출문제에서 17년도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차피 지금 논제에서 빠지니까 빼버렸고 연금계좌에 대한 자료인데
종합과세는 총용에 물어봤고요. 이때 연금계좌 가입일이 07년도예요. 그러니까 13년 이전 가입분이죠. 6년으로 시작하는데 수령 시작일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고 그게 17년도부터 수령을 시작한대요. 그때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2,500만 원이고 개시 신청일인 17년 3월 10일 연금계좌 평가액 5천만 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연금보험료 뭐 3상 공제받지 않은 이익 있고요. 운영수익 있고 이연퇴소 있는데 우리 이연퇴소득까지 있어버리니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는 요건까지도 사라져요. 그럼 이 값은 55세 이후부터 이제 기산연차를 쓸 수 있는데요. 요 기산연차를 62세를 17년도로 봐서 55세 시점으로 추정해보면 2010년도란 말이에요. 가입은 이 사람이 07년도에 있고. 근데 이 이연퇴직 소득이 있어서 5년 경과 요건도 이제 충족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55세 이후부터 기산연차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07년도 가입이니까 이게 6으로 시작해서 세보면 이것도 어차피 이전에 기산연차 10일이 넘어가요. 그럼 우리 예규로 푼다면 한도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2,500 뽑았으니까 2,500 뽑은 게 전부 연금 수령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풀어보면 보기 지문이 그때 그 당시 나왔던 보기 지문이 1, 2, 3, 4, 5 정답 일단 2번이 체크되어 있는데 일단 보기에 2,500을 했을 때 정답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그쵸? 최대 1,300이니까. 왜냐면 이게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나온 거야. 이거는 국민연금 포함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왜냐면 우리 예규가 16년도 예규란 말이죠. 그 이후에 출제한 17년도 기출문제인데 결국은 이 기출문제 산인공에서 발표한 답은 2번이었고 그 이제 정답을 공개한 의도로 봤을 땐 그 예규를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결국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2번으로만 정답이 확정이 된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이 주관식 문제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냐? 몰라요. 사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진짜 이건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어.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들은 이제 작년에도 뭐 미완료 소득 등등등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또 부가가치세에서 이거를 뭐 이제 순액으로 적을지 총액으로 적을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문항별 점수를 공개한 걸로 좀 추정해 봤을 땐 모두 정답 처리가 되긴 했죠. 모두 정답 처리가 됐는데 과연 이것도 그럼 모두 정답 처리가 되냐? 몰라요. 알 수 없으면 진짜 알 수 없음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출제 범위를 내는 것이 좀 개인 아쉽네요. 아니면 좀 법에 명확화를 시켜서 이건 한도를 고민하지 않게끔 내거나 아니면 그냥 수령연차를 화끈하게 주든지 그렇게 해서 논란이 없게끔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출제한 이상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아마 올해 문항별 점수가 떠서 만약 채점이 모두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는 수험생들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판정을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수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일단 17년도 기출처럼 그냥 풀어볼게요. 17년도 기출처럼. 즉 예규를 좀 고려하지 않고 풀어볼게요. 그리고 인출순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요. 4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제받은 거와 운용수익은 자연스럽게 우리 평가액이 7천만 원. 통장에 7천만 원 있었으니까 공제받은 게 공제받지 않은 게 4가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6,600이 돼요. 근데 우리 11 빼기 6으로 그냥 수험적인 느낌으로 풀어서 120%를 곱하면요. 우리 연금 수령 한도가 1,680만 원이 나오고요. 지금 갑이 1,800을 인출했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 내의 인출은 연금 수령이고 한도 초과 금액은 외수령이 돼서 12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출 순서에 따라 이 400만 원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에 1280이 인출됐어요. 그다음 외수령에서는 이제 120만 원이 모두 이 돈의 꼬리표 공제받고 운영 수익 재원에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물음을 판단해 보면 물음이 연금 수령 한도는 일단 수험적으로 1680으로 달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예규로 본다면 한도 없음이에요. 예규로 본다면 한도 없음. 연금계좌 인출 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은요. 우리 외수령이든 연금 수령이든 어차피 내 계좌에서 인출을 한 거죠. 그러면 요 1280과 120의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의 산식은요. 1280만 원은 나이별로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요. 70세 미만이면 5%고요. 70, 80이면 4%고요. 80세 넘으면 3%잖아요. 그래서 60세니까 5%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요 무조건 분리가 세되는 기타 소득에 대한 120만 원은요. 원천 징수 세율이 15%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82만 원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연금소득금액은요.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에요. 이 1280만원은 1200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인데 어차피 1200 넘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1280에 연금소득 공제는 뭐 그냥 자료에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뭐 이제 풀이 사실 보시고요. 그럼 정답이 674만원 이렇게 나오나봐요. 근데 만약에 한도 없음으로 풀었을 때는요. 요게 400만원 뽑히고 이게 다 1800으로 내가지고 한도가 없으니까 내 계좌에서 돈 뽑은 게 다 연금 수령이 돼요. 그래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면 1400이고 요 1400만원 곱하기 나이에 따른 5% 70만원이 정답이고요. 또 이 1400만원 빼기 연금소득 공제 적용하면 이게 얼마 나오더라? 770만원 이렇게 나와요. 770만원. 그래서 아마 통일성 있게 틀리지 않았다면 채점에 어떻게 들어갈지는 사실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제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연금소득 논란의 연금소득이다. 이게 하필 또 9점이나 걸려있죠. 저희 상대평가인 세무사 2차에서 9점이나 걸려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돼서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점 2월 과세를 좀 보죠. 그래서 2월 과세도 한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갑의 양도소득 관련 자료이다. 그래서 갑은 20년 3월 1일 배우자 을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어요. 그래서 배우자 을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니까 갑이 수중자예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갑이 20년 10월 달에 다시 9억 원에 양도를 했고요. 누구한테 양도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증여 시 산출세 3천이 있고 신고소액공제가 아마 3% 빼서 2,910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갑이 양도한 상가금액 관련된 자료가 의뢰 취득 내역, 증여 내역, 갑의 양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2월 과세에 관련된 내용이요. 장특공제율이 좀 나와 있고요. 그때 물음을 보시면 2월 과세 적용하는 케이스와 하지 않는 케이스로 구분 지은 다음에 갑에게 적용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먼저 의뢰 취득한 시점은요 11년도고 지금 증여한 시점이 20년도고 양도한 시점 20년 3월 3일절이네요. 20년 10월 5일 요 상황인데 요 양도일로 소급해서 5년 이내에 이제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2월 과세가 적용이 돼요. 2월 과세가. 그때 2월 과세는 요 갑을 일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데요. 왜냐면 우리 증여 당시에 배우자 공제 이런 걸 통해서 6억 원을 빼주면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에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가 될 테니 취득가액이 업돼서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회피하는 걸 방지하는 규정이 2월 과세, 2월 과세. 그래서 이때는 의뢰 취득가를 봐요. 의뢰 취득가를 보는데 이때 조문을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양도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이 있어요. 특례. 그래서 거주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하여 5년 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나 그밖에 대통령 정한 자산, 뭐 분양권 등이 포함되는 걸로 바뀌었죠. 양도차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97조 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취득 당시 97조 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취득가액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어떤 금액을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97조 2항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거까지 보시면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에 이것도 이제 시행령으로 조문을 따라가면 산출세액을 빼는 거야. 우리 산출세액 신고세액 공제 뺀 그 후 금액이 아니라 신고세액 공제의 어떤 혜택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산출세액을 빼줘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제시한 3천만 원을 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비교해서 높은 걸 써라라고 이것도 만들어진 건데요.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수가 적으면 그때는 2월 과세 적용하지 말아라. 둘 중 큰 걸로 양도세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까지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근데 97조 2항을 한번 가보시면요. 요 2항은 여기인데 2항을 보려면 다시 1항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2항이 1항에 따른이라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을 한다. 일단 취득가액,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비 등으로서 정하는 것. 그래서 일단 필요경비가 크게 세 가지예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의 기타 필요경비죠. 근데 1항에 따른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하세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에 의한다면 필요경비는 다음 항목의 금액에 1항 2호 3호의 금액을 더하세요.
그래서 강목을 쭉 하면 뭐 실제 취득가액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 판단할 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1항 2호 3호는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를 의미해요. 그쵸? 양도비. 근데 아까 위에 조문에서는 우리 취득가액이라는 금액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에 1항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본적 지출이랑 양도비는 그냥 97조 2항을 따르다. 그리고 주어가 거주자죠. 그냥 거주자의 97조 2항을 따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특례 규정보다는 그냥 원칙대로 양도자인 요 수중자 거를 쓰는 걸로 출제하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거를 뭔가 이론적으로 그럼 자본적 지출에 또 어차피 취득가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2월과세에 따라서 어떤 증여자 거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예요. 그거는 아직 뭐 찾아본 결과 예규도 딱히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런 사례가 아직 정확히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나 조문만 엄격하게 해석했을 땐 취득가액만 어떤 증여자의 내역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제 풀이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큰 거를 내라 그랬으니까 2월과세를 적용한 케이스와 적용하지 않은 케이스로 구분지어서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9억 원, 그리고 취득가액, 지금 2월과세를 적용하면 배우자인 을의 취득가액을 써야 되니까 양가로의 표에 제시된 6억 원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 배당되는 자본적 지출액과 뭐 기타 양도비용 등은요, 여전히 갑의 양도 내역에 있는 2천만 원을 쓰는 걸로 이제 풀이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기 전에 요 특례를 적용했죠. 우리 2월과세 적용하면 아까 증여세를 특별히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잖아요. 원래는 증여세 같은 게 필요경비를 인정이 안 되는데 2월과세라는 특례를 적용할 때만 예외적으로 산출세액의 상당함의 필요경비를 넣어요. 그래서 이 3천만 원까지도 넣으셔야 한다. 그럼 2억 원에서 5천을 빼니까 3억 원에서 5천을 빼니까 2억 5천이 차익이 되고, 우리 장특공제 조문 더 가보시면 장특공제 조문에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계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의 금액으로 아니다 죄송해요 이거네요. 양도소득금액에서 우리 장기보유 특별구제 빼줄 때 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가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이면 해주죠. 여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거. 근데 다만 방금 봤던 2월과세가 97조 1항의 경우에요. 그때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귀산하세요 해서 장특공제에서도 특례가 있어요. 이때 2월과세에 특례가 적용되면 장특공제도 요 을의 취득 시기로 봐서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2월과세를 적용하면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 을이 11년도에 지금 취득했으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세보면 9년 이상 10년 미만이 돼요. 그게 양가로 3번에 18% 적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8%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럼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올 텐데, 그럼 2억 5천에서 82%를 그냥 곱하면요, 이게 205 이렇게 나오나 봐요. 205. 그럼 양도 소득 기본 공제 250, 다른 자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이제 20, 2.5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우리 세율까지 물어봤으니까 이제 보유 기간이 이때는 2년 이상 넘죠. 그래서 그냥 기본 세율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지 제일 끝에 소득세 기본세율표를 적용해 보시면 그게 57.55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근데 아까 2월과세 조문에서 비교해서 큰 걸로 하라 그랬으니까 적용하지 않았을 때 9억 원. 그리고 취득가액은 이때 2월과세 적용하지 않으니까 을로부터 증여해서 받은 그 취득가액, 그 증여일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양가로 2번 표에 8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증여세 산출세액은 2월과세 특례일 때만 적용하니까 이제 적용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갑의 양도 내역에 있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2천 얘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8천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장특공제에서도 특례를 적용하면 안 되니까 원래의 취득 시기는 그냥 증여받은 그 증여 시기, 그 2020년 3월 1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죠. 그럼 양도 내역이 2020년 10월 5일이니까 7개월 만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안 되니까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8천에서 기본공제 250은 여전히 빼주면 7,750이 나오는데 보유기간이
7개월밖에 안 돼서 팔았으니까 1년 미만일 때 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안 주어져 있으니까 외운 사람만 풀 수 있는데요. 우리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 주택 외 건물이죠. 지금 건물. 상가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상가 건물. 그때는 50%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때 50%를 적용하면 숫자가 얼마 나오더라? 3,875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답에 표시해야 될 금액은 양도소득금액 205, 그 다음에 산출세 57.5, 양도소득금액 8천만원, 그 다음에 산출세 38.75, 그 다음 가백에 적용될 양도소득 산출세가 둘 중 큰 거. 그래서 57.55를 적는 거예요. 57.5. 그래서 이월과세 또 이렇게 풀어보고요. 넘어갔어요. 이제 문제 2번 합병. 자, 이어서 하죠. 문제 2번 우리 합병이 20점으로 좀 크게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합병이 나온 지 좀 오래됐고 해서 꼭 보셔라 나온다라고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그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20년 10월 10일 합병 등기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특수관계 아닌 B를 흡수 합병했고 정관상 1월부터 12월 30일이고 물음 독립적이래요. 그래서 물음이래. 우리 자료일리를 이용해서 양가로의 금전 교부 간주액을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고요. 양가로에는 합병 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C 의제배당 구하라고 했는데요. 금전 교부 간주액을 구하려면 먼저 여기 포합 주식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포합 주식. 그래서 우리 어떤 적격 합병의 이제 요건들을 충족하면 어떤 기업 간의 어떤 합병이 뭔가 자산을 양도했다는 개념보다 그냥 어떤 인적이 합쳐진 개념이다. 그래서 과세 이연 제도라는 혜택을 통해서 추후 과세를 하죠. 그 중에 하나의 요건 지분의 영속성 판단인데요. 그때 합병 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면 지분이 연속됐다. 이거는 어떤 기업 간의 기업이 그냥 합쳐진 거에 불과하니까 과세를 이연시키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때 합병 대가의 총 합계액은요. 먼저 합병법이 지급하는 주식가액, 이거 시가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게 맞고요. 합병 등이 지급하는 금전 교부금도 있고 그 다음에 포합주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고요. 그때는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지분 비율에 따라 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처럼 간주 의제하여 교부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즉 피합병법인 이런 개념이죠. 우리 지금 피합병법인 명칭이 누구였더라? 피합병법인이 B네요. B. 그리고 우리 A가 합병법이네. A가. 그래서 이렇게 흡수합병을 했는데요. 피합병법인의 지금 주주 중에 합병법인이 있는 거야. 합병법인. 그럼 이제 합병의 대가를 나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주면 우리 합병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법인세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또 합병 비율을 판단하는 80% 이상이 포합주식이 있을 때 없을 때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맞추고자 어떤 이제 규정들을 이제 마련해 둔 거예요. 그게 합병 포합 주식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 C가 지분 비율이 60%고 A가 지금 40%인 상황에서 일단 합병 포합 주식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 일단 우리 4페이지의 3점을 보시면 A는 C에게 합병 대가로 시가 4,000, 액면가 2,000이 신주를 교부하고요. 추가적으로 합병 교부금 800을 지급해서 주식과 돈 4,800을 줬죠.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준 거냐면요.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해서 A의 주식과 합병 교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C한테만 지금 줬단 말이에요. 근데 C의 지분 비율이 60%니까 이거는 60%에 대한 대가예요. 항상 분자분만은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60%에 해당되는 어떤 합병 대가가 4,800인데요. 이 대 합병 포합 주식 나한테 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40%만큼의 금액은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판정하는 거죠. 3분의 2니까 이게 3,2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합병 포합 주식 일단 3,200만 원이고요. 그때 다음 이제 조문을 보시면 이때 다시 한번 규정에 뭐가 있냐면 합병 법인이 등기 전 2년 내 취득한 포합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은 주식이 아니라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간주해서 어떤 주식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거죠. 그때 다시 1항, 2항으로 나눠서서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왜냐하면 A의 지분비율이 40이고 C의 지분비율이 60이니까 C가 지분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A는 지배주주는 아닌 거죠. 지배주주는. 지배주주가 아니었을 땐
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포합주식 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 주식 20%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하여만 교부한 합병 주식 등이 이거는 금전으로 교부한 거로 본대요. 이때는 20% 초과 부분만 금전으로 교부한 것처럼 간주시켜서 계산하래요. 그리고 합병 포합 주식이 3,200인데 요거는 우리 40%에 해당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0%를 초과하는 금액 반탱이가 되겠네. 그럼 1,600만 원은 금전 교부금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금전 교부금 간주. 근데 이것도 사실 조문 내역으로만 보면 이거를 주식가액으로만 판정해야 되는지 또 주식 플러스 교부금을 합쳐서 판정해야 되는지가 좀 모호한데요. 일단 저희 생각은 그냥 논리적으로 금전 교부금을 같이 포함해서 풀이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런 단서를 봤을 때 그리고 조문에도 정확한 이제 표현이 없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주식만 또는 교부금 포함해서 둘 중 어느 것을 정확히 적었으면 아마 이거는 진짜 이제 복수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금전 교부금은 이렇게 1,600만 원 구했고요. 이제 양가로 2번이 문제가 이어지죠. 양가로 2번에 80% 이상 판정할 때 분모의 어떤 합병 대가의 총 합계액은 우리 4,0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플러스 합병 포합 주식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식가액이 4,000만 원인데 포합 주식도 주식이니까 주식가액이 들어가지만 우리 금전교부금 1,600만 원은 금전으로 보니까 포합 주식을 이렇게 빼내셔야겠죠. 그럼 이게 8,000만 원이고 분자가 5,600이네. 그래서 70%. 이렇게 일단 풀이를 했지만 이제 금전을 제외한 주식가액만 했을 때는 이제 숫자가 좀 안 떨어지지만 그것도 뭐 틀렸다라고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도 두 가지를 좀 달았고요. 일단 C의 의제배당 보시면 일단 합병 대가에서 이제 C의 의제배당을 구할 땐 포합 주식을 제외시키는 거죠. 우리 포합 주식은 법인들 간의 어떤 법인세 소득 계산할 때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인이랑 주주는 어떤 하나의 소유주라는 개념에서 주주가 어떤 법인거지만 어쨌든 인격이 있죠. 법인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별도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합 주식은 우리 의제배당 계산할 때는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0%니까 비적격 합병이라고 판정하시고 C의 의제배당 받은 대가가 그럼 4,000만 원 주식과 교부금 800, 48이고 C가 이거를 얼마에 샀는지가 아까 왼쪽 자료에서 자료에 1점 3,000만 원 있었죠. 1,800만 원이 의제 배당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배점이 좀 굉장히 커가지고요. 이것도 잘 풀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는 자료 3번을 이용해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그래서 얘는 이제 5점을 먼저 보시면 위의 합병은 적격 합병이 아니다라는 단서로 줬어요. 비적격 합병이고 얘도 합병과 관련된 A의 세무 주정을 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3점에 A가 합병되길 현재 시가로 B의 자산부채를 취득했으며 한국채택국지회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가로서 회계처리를 잘 했는데 잘 보시면 우리 유동자산 토지건물 합쳐보세요. 2억 원이에요. 2억 원. 부채가 5천이죠. 그럼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2억에서 5천을 빼면 근데 내가 얼마 줬냐면 현금 2천 그 다음에 주식 자본금 8천 주발처 7천 하면 1억 7천 줬잖아요. 시가로 1억 5천짜리 회사를 1억 7천에 줬으니까 2천만 원을 지금 더 줬단 말이에요. 더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왜 더 줬을까? 그래서 만약 이걸 합병 매수 차손으로 잡으면 합병을 통해서 어떤 조세 회피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법인세법은 원래 그 더 준 이유가 정말 기업의 어떤 가치, 어떤 영업권적인 성격. 그 조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여기 있다. 요런 원래 단서가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합병법인의 피합법인의 상호 거래 관계, 그 밖에 영업상의 비밀 등에서 가치가 있다고 봐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경우에만 어떤 그 차액을 합병 등기부터 5년간 균등 산입하는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마치 합병 매수차손처럼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 단서가 좀 모호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출제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영업권을 적은 걸로 봐선 균등 산입하는 규정으로 출제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해설을 그냥 달게요. 그래서 오른쪽 와보시면 먼저 영업권을 송금 산입으로 떨구고요.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2천만원 유보, 그 다음에 5년간 균등 산입으로 또 합병시 일시에 매수차는 크게 계상돼서 조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균등하게 송금 산입하는데요. 이때는 5년이니까 60개월로 판정하고 아까 문제 처음에
합병 등기일이 10월 10일이었어요. 근데 초월 산입 규정에 따라 10, 11, 12, 3개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이 은금 산입될 것이다. 근데 만약 이러한 영업권의 가치가 전혀 없는데 돈을 더 준 거라면 이게 곧바로 균등 산입이 아니라 그냥 송금 불산입 뭐 기타 이런 식으로 부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손익을 보시면요. B의 합병을 한 양도손익. 그럼 B가 받은 대가가 2점에 나와 있어요. C는 유일한 B의 주주이며 A는 B의 합병 대가로 C에게 시가 1억 5천 그리고 A의 신주를 교부했대요. A는 합병 교부를 2천도 줬고요. 그래서 주식 시가와 교부금이 얼마죠? 2천. 1억 7천을 양도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빼셔야 되는데요. 그때 순자산 장부가액이 4점에 나와 있네요. B의 합병지적 재무상태표사 자산의 장부가액 1억 6천이고 부채가 5천만 원인데요. 잘 보시면 1점에 다시 한번 유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보의 추인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이 유보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요게 1 빼기 2니까 여기에 그냥 유보를 추인해서 반영하면 안 되고 그냥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이게 120, 118. 근데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보 추인 효과가 나서 62. 이게 양도 손익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의 의제배당 금액 다시 한번 구해보면요. 1억 5천. 그 다음에 2천. 그래서 주식과 교부금. 다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2점 끝에 C는 B의 주식을 4천에 취득하였으며 특수관계도 아니다. 그래서 뭐 부당행위 이런 거 아니니까 요 4천만에 취득하게 되네요. 그래서 1억 7천에서 4천을 빼니까 1억 3천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쉬운 문제였어. 우리 자료 1, 2에 해당되는 포함 주식은 사실 조금 실수하셨더라도요. 자료 3번은 우리 꼭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합병까지 풀어봤고요. 자, 문제 3번이요. 그래서 자료 1번은 우리 손익귀속시기 장기 할부 판매를 좀 출제했는데요. 일단 중소기업이요. 제조업 영위하고 있고 20기 토지 매각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일단 우리 장기 할부 판매의 정의를 좀 보시면 일단 5월 1 토지로 5억 원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 60이고요. 매각하면서 아래 옆에 같이 대금 수령한 조건을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을 체결. 그래서 5월 1일 계약금 받고 8월 1일 1차 중도금, 21년 9월 1일 2차 중도금, 22년 9월에 잔금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의 사용 수익일은 20년 8월 1일이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날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고요.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요. 권리의 변동이 확정된 날이에요. 그리고 잔금 수령일도 소유권 이전일에 같죠. 그럼 우리 원래 손익귀속 시기는 권리 의무 확정주에 따라 일단 대금을 청산했으면 법인이 소득을 다 받은 거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된다.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권리 확정주에 따라 대금 청산 전이더라도 권리가 확정되면 그때의 소득이 실현됐다라고 와서 수익을 잡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권리의 변동이 확정된 날이에요. 내 물건이 상대방한테 준 권리가 확정됐어요. 근데 그 전에 사용 수익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내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물건의 변동이 확실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빠른 날이 되는 건데요. 토지는 인도가 안 되고 사용 수익이라는 표현을 써서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이 되는 거예요. 토지는 사용 수익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잔금 수령일 준 빠른 날 이게 원칙인데 장기 할부 판매할 때 특례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국은 20년 5월 계약 2수령, 8수령, 나머지는 9월 1일 수령하기로 했는데 장기 할부 판매 판정은 계약 체결한 시점으로 가세요. 계약 체결한 시점. 장기 할부 판매 판정 시점은. 토지 매각 관련해 인도 규정을 회산 처리했고요. 8월 1일에 폐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럼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귀속시기는 폐업일로 당겨지는 그런 규정을 출제한 거고요. 무름일에 22실기, 무름일은 폐업하지 않았을 때 22실기 세무적 하라고 했어요. 그럼 장기 할부 판매 일단 정의를 보시면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 금액을 월, 연부, 기타 지불 경우에 따라 2회 이상 분할을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의 인도일인데 우리 토지니까 상품 외 자산이죠.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일, 그 토지니까 우리 사용수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대금 청산일이 이날이잖아요. 최종 할부급 지급가액가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장기 할부 판매인지 보시면 사용수익일이 8월 1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8월 1일의 다음 날부터 22년 9월 1일까지 1년 이상이죠.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니까 장기 할부 판매로 해석하시고요. 그리고 5월 1일 받은 계약금은요. 어차피 20년 8월 1일 사용수익일 시점에 잡으시면 돼요. 그때 요거까지 보시면 인도전에 회수해야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걸 보면 이 인도일이라는 개념은 이 규정을 다 준용해요. 빠른 날. 그래서 장기 할부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입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을 각각 산입한다. 이 두 규정을 출제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음 1번부터 보시면 20기 일단 북에서 수익이랑 비용을 얼마 계산했냐. 인도기준 처했으니까 5천만원. 그 다음 장부가액은 양도가액 6천만원 했으니까 5천에 60% 곱한 3천만원. 근데 세법은 중소기업이고요. 법인세 세보다 최소화하에서 회수길 도래기준이라는 걸 신고 조정으로 산입할 수 있죠. 왜냐면 아직 돈도 안 들어왔는데 5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소기업의 법인 부담이 가중되고, 만약 또 국제회계기준 같은 걸 쓰는 중소기업이라면 국제회계기준에선 인도기준 현재가치밖에 못 써요. 그래서 신고 조정으로 어떤 세부담을 낮게끔 해주는 그런 특례를 마련해준 거예요. 그래서 회수기를 도입을 쓴다면 20년도는 계약금 5도 8월 1일에 포함시켜봤자 어차피 1,000만원이죠. 같은 해니까. 그래서 1,000만원. 그리고 요게 60% 곱하면 600만원. 그래서 입금 불산입 4천만원 마이너스 유보. 여기는 송금 불산입 2,400만원 유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21기에 회사가 잡은 수익과 비용은 없겠죠. 인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다 처리했다라고 했으니. 근데 세법은요, 원래는 21년 9월 1일에는 중도금 1,000만원만 들어오고요. 장금은 22년도 들어오지만 21년 8월 1일에 폐업했으니까 장금을 폐업일로 앞당기세요. 그럼 4천만원이 되겠죠? 4천에 60% 46에 24가 되겠죠? 그럼 입금산입 4천 유보, 송금산입 24 마이너스 유보인데 사실 유보 추인이 일어나요. 이게 물음 1번이고요. 물음이 내국이 폐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21기 세무조정 하세요. 5천만원, 3천만원 변하지 않았고요. 여기도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20기는 똑같이 쓰시고요. 우리 21기만 좀 바뀌는데요. 21기는 폐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본래 돈을 받기로 한 21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인 21년 9월 1일 2차 중도금만 잡으시면 되겠죠. 1,000만원 60% 6. 양가로 2번은 그냥 페이크였다라고 보세요. 우리 계약 체결 시점으로 보세요. 계약 체결 시점. 그래서 입금 산입 1,000만원, 송금 산입 600만원,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적인 뭐 깔끔하게 1, 2, 3, 4, 1, 2, 3, 4 각 1점씩으로 뭐 판정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 접대비요. 그래서 물음 3번. 접대비 한도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한도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라 그랬는데 단서에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금액 적용률 특례 규정인 조특법 적용하지 않고 그냥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래요. 올해 1차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한도를 외우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또 나와버렸네요. 하필. 그래서 먼저 수익금액부터 구해보죠. 우리 접대비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한도율을 좀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한도도 있지만 기업 평균에 따른 매출액 곱하기 일정률 이만큼을 구해야 되는데 그 수익금액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점에 나와 있네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8억원 28000. 특수관계 거래 없고요. 이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대요. 1번에 부산물 매출액 5억원은요 영업의 수익 활동이지만 특별히 접대비 한도 구할 땐 수익금액에 포함하죠. 기업회계 기준 매출액에 포함해요. 그래서 5억원 더하시고요. 중단사 부분의 매출액 3억 5천 포함인데 포함되어 있대요. 국어를 잘 보시고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 2억 2천이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아니에요. 빼내세요. 반제품 매출 130은요 누락되어 있지만 얘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죠. 넣으세요. 그럼 이게 28410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에 따라 한도액을 구해보면요. 일단 기본 한도 1200, 중소기업 3600은요. 제일 윗줄에 중소기업 아님이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1200이고 사업연도 1년임을 확인한 다음에 12분의 11을 생략하세요. 수익금액 한도는 요걸 갖다 쓰셔야겠죠? 우리 코로나 한도 전에는 100억 이하가 만분의 30, 그 다음 만분의 20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100억까지는 3천만원이요. 거기에 100억 초과하는 부분이 뭐 만분의 20 이렇게 적용하면 요 금액이 66.82 이런 식으로 나오나봐요. 근데 이점에 뭐가 있냐면요. 이점 동그라미 2번에
건당 만원 초과 적격 증빙 수취분 괄호에 문화 접대비 1,700만 원이 포함도 있고요. 문화 접대를 좀 장려해 주고자 추가 송금 산입해준 특례가 있죠. 그래서 문화 접대비는 첫 번째, 문화 접대비 지출액 1,700만 원을 뭐의 한도냐? 1번, 2번. 기본 한도와 수익금액 한도 합계액의 20%를 한도로 하죠. 그 요 금액이 1,515.764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1, 2, 3 합계 이게 더 작네요. 그래서 요 한도를 적으셔서 이 세 가지 합계를 더하시면요. 이게 94.584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잠깐 보시면요. 아마 요걸 보고 좀 출제하신 것 같아요.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수익금액 계산은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 매출을 말하는 것으로 예시 보면 매출액 포함하는 건 여기 반제품 매출액 있죠. 반제품 매출액. 심지어 이거 누락했더라도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에 산입을 하셨겠죠. 안 그래도 반제품 매출을 넣어야 되는데 다음 중단사품 매출액도 있고요. 다음 포함하지 않은 것에 이것도 있었죠. 아까 간주 임대료. 요거는 기업 회계에 따른 매출액이 아닌 것이다. 그 다음 자료 2. 물음 4에 자료 1을 이용해서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 하세요. 한도액은 물음 3 결과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위쪽에서 우리 1점에 반제품 매출 130이 누락되어 있다라고 해서 원래 같으면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금 매출 누락액이면 상여로 때리고요. 채권 외상 매출 누락액이면 유보로 때리고요. 심지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냐 면세냐에 따라서도 부가세 금액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걸 출제한 의도로 보이지 않아요. 세무조정 했던 안 했건 정답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2점에 손익계산서 접대비 계좌 금액 1억 5천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 다음 같다. 동그라미면 대표이사 동창회비로 지정한 금액은 접대비로 계산 금액 600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소득 처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원래 동창회비라는 건 기부금에서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되고 그것도 이제 귀속자에 따라서 뭐 상여 기타 사유출 될 수 있는데 아마 이 접대비에서 출제한 의도로 그냥 추정을 해보면 대표이사의 어떤 사적 경비 개인적 경비를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서 그 자에 대한 상여를 처분하는 걸로 출제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상여로 이제 풀이를 할게요. 그래서 송금일산입, 동창회비, 대표자 상여. 만원 초간 적격지비 수집은 4, 5는 잘 했고요. 그 다음 요거까지 좀 같이 하면 좋겠네요. 우리 접대비에서 저 600을 미리 빼놓는 게 좋겠죠.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구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3번에 만원 초과 영수증 수치분은 적격 증빙 수치분이 아니죠. 만원 초과했으니까 송금빌산입 2,300만원 소득처분 주의하셔서 기타 사비 유출 그런 거와 동시에 접대비 해당해서 빼내세요. 위 1, 2, 3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당 만원 이하며 모두 적격 증빙 수치했으니까 별도의 조정할 건 없겠네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요 150에서 6, 2, 3을 빼면 1, 2, 1이 되나요? 한도액은 아까 위에 자료를 쓰라 그랬으니까 그게 94.584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26.416 기타 사유출. 그래서 꼭 4점이라서 세무조정이 4개가 아니라 어떤 세무조정이 2점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번 기부금으로 좀 가시면요. 이게 아마 세무의 문제 중에서 가장 맞추기 정답률이 낮은 문제로 보여요. 왜냐면 기부금이 그동안 안 나왔던 굉장히 좀 구석탱이에 있는 기부금 항목들이 나왔죠. 예를 들어 한국광학창의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죠? 이걸 하나를 잘못 분류하는 순간 쭈루룩 많이 나가는 거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일단 후순위로 풀었으면 오히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기부금 이게 나왔으니까 다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가 굳이 없어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100점 맞으면 참 좋겠으나 100점 자체가 맞기 어려운 시험이죠. 최대한 고득점이요. 그러면 기부금을 틀려도 한 10점 중에서 한 5점에서 6점 정도가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5점 틀려도 95점이요. 근데 기부금 항목을 외우려고 봤더니 엄청 많아요. 못 외워요 그거. 수험상 못 외우기 때문에 앞으로 수험 대비하신 분들도 그냥 시험에 준복적으로 나온 걸 위주로 푸시고 여유가 되면 한두 개 조금 더 보는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괜히 큰 걱정하지 마세요. 100점 방지용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세무조정부터 해보시면 법인세 비용 부인하세요. 기타 사위 유출. 한국광학창의재단은요 법정 기부금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정 기부금이에요. 독립기념관도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위해서 일단 여기 적어보죠. 법정
전기 2월액이 있을 수 있고 단기 지출액이 있을 수 있고요. 지정기부금도 전기 2월액이 있고 단기 지출액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이랑 독립기념 합치면 3천만 원이 법정기부금 단기 지출액이고 국민건강보다 2천만 원이 단기 지출액이에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법정 지정 기부금 연도별 한도 초과액을 살펴보세요. 우리 한도가 13년도부터 10년간 2월 되기 때문에 12년도는 페이크예요. 지워버리세요.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다행히 안 나왔네요. 어차피 2월이 안 돼요. 그래서 14기, 16기, 18기 요 합계액을 내시면요. 법정 기부금은 50, 12 더하면 27인가요? 지정 기부금은 4, 1 더하면요. 500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 계정세법으로 인해서 전기 2월 기부금부터 먼저 송금에 산입하는 거 바뀌었어요. 그럼 회사의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 8천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이 중 1,000만 원은 본사 건물 특정 차입금 건설 이자에서 어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위해서 자산 원가에 더하죠. 근데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송금 불산입 1,000만 원 유보. 영업의 수익에는 자산 수익이 5천이 있는데요. 이것도 계정세법을 출제하셨죠. 국고보조금 1,000만 원. 이건 정부에서 어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를 사면 보조금 준다. 그런 특수 목적 때문에 정책상 준 건데 너의 자본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는 이월결손 충당해서 충당할 수 없는 자산 수준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만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에 3점에 나와 있는 이월결손금 내역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의 특징은 자본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0기, 11기, 12기 다 되는데 일단 10기에서 순서대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9천에서 4천을 까세요. 그와 동시에 9천을 5천으로 바로 문제지에 바꿔놨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왜냐면 이게 기부금 풀 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입금불산입 4천만 원 기타라고 세조수만과 동시에 이월결손금을 9천짜리를 4천 충당해서 5천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입금불산입 주발초랑 성격이 똑같아요. 주발초로 계상했네요. 세무조정 할 건 없어요. 세무조정 이렇게 3개 나왔고요. 물음 6번에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하세요. 물음 5번은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따라 작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기부금 한도 초과 관련 세무조정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 세무조정 아래쪽 물음 6에 빼셔야 되고요. 이건 혹시라도 적었으면 감점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만 넣으시고요. 우리 기부금 한도를 구해보죠. 먼저 차가감 소득금액 구해볼게요. 우리 문제 첫 번째 줄에 1점에 당기순이익이 255였어요. 거기서 입금산이 항목 4,600을 더하시고요. 입금일산이 항목 4,000을 빼시면요. 이게 차가감 소득금액인데 261이 나오네요. 261. 거기에 기준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요. 원래 기준소득금액 명칭은 261에서 해당 기부금액 3,000, 법정기부금 3,000, 지정기부금 2,000 더한 게 기준소득금액인데 어차피 이게 2월 결소금을 빼야 되죠. 그래서 2월 결소금을 우리 수험상 바로 빼버릴게요. 그럼 3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서 우리 2010년까지도 포함이 돼요. 근데 아까 9천에서 4천 날렸죠? 그래서 5천만 원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5천, 8천, 7천 3가지 더하면 2억 원이네요. 참고로 내년 시험 대비하는 걸 위해서 말씀드리면 요 2월 결손금이 개정돼요. 이것도 똑같이 기부금 한도 구할 때도 중소기업 회생 이행 중인 범위는 100%, 그 외 기업은 60% 이런 식으로 공지하도록 바뀔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쭈루루 가가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11 이렇게 나온다요. 111. 법정기부부터 순서대로 풀어보죠. 50% 송금산이 한도에 하면 여기 55.5가 나오는데 전기 2월부부터 드세요. 순서대로. 그럼 송금산이 27 기타가 되고요. 그럼 55.5의 한도에서 이미 27이 송금 인정 받았으니까 요거 뺀 28.5가 나머지 한도가 되는 거예요. 3천에서 28.5를 빼면 150만원은 송금 불산입으로 기사유가 될 거고요. 지정기부금은요. 요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소금 뺀 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액을 빼세요. 이미 송금 인정 받았으니까. 잘 보시면 요 윗동네에선 2,700만원이 송금 인정됐고요. 요 아랫동네에선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이 됐겠죠. 그래서 27이랑 28.5를 빼세요. 알게 모르게 사회적 기업이 아님이란 단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만 곱하세요. 그럼 이게 얼마 튀어나오면요. 5.5가 튀어나오고요. 500만원을 먼저 송금 산입하니까 송금산이 5 기타가 돼요. 그럼 5.5에서 5 송금 인정받았으니까 얘는 0.55만 되겠네요.
20에서 0.5를 빼면 송금 불산입 19.45가 돼요. 기사유로 송금 불산입 때리세요. 그래서 4가지 세무조정을 반영하시고요. 뒤에 내용 각사소랑 과표까지 물어봤어요. 그럼 차가감 소득 금액이 여기서 261이었는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랑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을 반영하세요. 송금 산입이 요거랑 요거 더하면 3인가? 요거는 1.5랑 거꾸로 썼네. 1.5랑 19.45. 그 다음에 요는 27이랑 5. 그럼 각사소가 나와요. 그럼 각사소가 얼마나 나면요? 249.95. 거기에 2월 결손금을 빼야 되는데요. 우리 기부금 한도액에서 차감했다라고 해서 2월 결손금은 소멸된 게 아니에요. 기부금 한도를 구하는 단지 산식에 불과하고요. 대신에 까먹지 않게 한도를 떠올리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단서에 4점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회생이행 중 기업 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60% 한도로 2월 결손을 공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2억 원을 249.95 곱하기 60%를 한도로 공제하면 그 금액이 99.98 과표가 나오나 봐요. 2월 결손 차감한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위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지정으로 분류하는 순간 우르르 쾅쾅 틀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물음 5, 4점까지만 맞추고 법정기부금 뭔가 송금 산입하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 하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료 4번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 개정이 되고 현실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꼭 보시라고 했는데 정말 나왔죠. 사실 저도 놀랐어요. 안 나올까봐 두려웠는데 나와서 정말 감사해요. 제조업을 향하는 중소기업 아님 사실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 자료에서 물음 8번 20기 각사소법이세야 과표 산출색을 다반양식 따라 제시하세요. 1점에 비사토를 양도했는데요. 양도가액은 6억 원이고 매입가액 1억 5천, 매입 부대비용 2천. 그래서 우리 매입 부대비용은요. 일단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죠. 일단 토지 등 양도소득 말고 우리 각사소에서 양도가액이 입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송금이야. 그래서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을 잡아서 차익을 결국 과세하는 건데 매입 부대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결국은 감가상각비나 처분 시점의 비용이 될 텐데 매입 부대비용은 취득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거야. 그래서 요 법인세법 41조 취득가액 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업 회계에 따른 단기금융자산 빼고는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을 더하세요. 저게 매입비용이에요. 매입비용. 그래서 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항목이요. 비용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일단 포함하시고 미래 비용이에요. 미래 송금. 그래서 우리 양도가액이 얼마냐면 6억 원이고 장부가액은 1억 5천 플러스 매입부대비용 2천 더해서 1억 7천이에요. 그래서 얘는 입금이고 얘는 송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억 3천이 결국 반영이 돼야 돼요. 왜냐면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세를 해서 과세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점에 위의 자료 외에 20기 내국 소득금액은 2억 5천이다. 즉 토지 등 양도소득은요. 각사소를 한번 과세하지만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한 번 더 과세하는 이중 과세예요. 근데 일단 각사소에 포함시켜서 과세를 해야겠죠. 위 외에 소득금액인 2억 5천까지 반영하면요. 6억 8천이 결국 과세 표시되는 거예요. 2월 결손금 이런 자료는 없었고요. 그래서 요 과표에서 산출세액으로 가는 건 초과 누진세율을 그냥 쓰면 되죠. 2억까지는 10%, 2천만 원. 2억 초과는 20%. 그럼 이게 116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1.1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많이 틀렸다라는 좀 수험생 얘기를 들었는데요. 매입 부대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양도가액이 똑같이 6억 원이고 1억 7천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빼세요. 장부가액을 빼는 거예요. 근데 장부가액이랑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자산평가증을 가산하는데 판매 수수료 같이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 비용 같은 것만 안 빼주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상 양도 비용을 안 빼준대요. 근데 순자산 증가세에 의한 각사소는 빼줘요. 그 비용의 차이는 양도 비용이고요. 우리 이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항목은 매입 부대비용, 매입 비용, 매입 부대비용. 그래서 이렇게 170을 빼셔야 되고요. 그럼 양도소득이 430이 뜨고
3점의 미등기 상태네요. 40%예요. 소득세가 70%죠. 법인세 40%예요. 430에 40%를 곱해볼게요. 172가 나오나봐요. 그래서 430, 172가 정답이네요. 넘어가세요. 마지막 부가가치세예요. 상대적으로 부가세가 많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먼저 자료에 항목별로 과표 세율, 매출세액을 구하라고 했네요. 1점부터 보면 할부 조건으로 5천, 현재 가치 4호인데 부가세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인도인에 1000 수령하고 나머지 4회를 6개월마다 1000씩 수령하기로 했어요. 장기 할부 판매인데 12월 1일부터 수령하면서 거래 상대방 요청으로 계약금과 할부 한파 5천을 끊어버렸대요. 그럼 장기 할부 판매는 일단 물건을 인도 후 분할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의 실제성을 인정해서 선발급 세금에서 허용돼요. 5천을 끊었으니까 5천이 인정이 되는 거죠. 10%고요. 이번에 거래처의 판매 장려 목적으로 원가 5, 시가 8의 제품을 무상 제공하고요.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거를 사업상 증여했네요. 공급 의제시키세요. 제품이니까요. 간주 시가가 아닌 시가 800을 쓰는 거죠. 세금 계산서 원래 발급 금지돼 있어요. 10%. 업무용 수용차가 매입세 불공제 됐는데요. 1200만원 6개월 할부 조건으로 매각하고 인도했다. 인도 양도는 본래의 공급.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그냥 재화의 공급이죠.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본래의 공급은 매입세 공제 여부라 불문. 상대방한테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가세를 내는 게 어떤 소비의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부가세의 큰 틀이죠. 그래서 불공제 여부는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6개월 할부 조건 단기 할부 판매가 돼서요. 그냥 1200만원을 다 공급가액으로 적으세요. 4번이 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봐요. 제품을 21년도 1월달에 인도할 예정이나 20년 12월 30일 거래처 요청으로 1700에 대해서 전자TI 끊었어요. 거래 내용은 다음 같으면요. 청구 약정은 없대요. A부터 볼게요. 발급일이 12월 30일인데요. 인도일은 다음과 세금이 있고요. 대금 수령일이 발급일에서 7일에 도네요. 7일 이내. 그래서 세금서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하면 발급하는 데를 공급 시기로 보는 선발급 세금서 특례 규정이죠. 그래서 얘도 인정이 돼요.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니까 12월 30일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20년 2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900만원이 들어가겠네요. 어려운 게 제품 B였어요. 제품 B는 좀 그래서 간단히 그려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일은요. 이때예요. 지금 2기 12월 30일 그 다음에 인도일은 21년도고요. 대금 수령일이 1기예요. 심지어. 그래서 대금 수령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참 다음 과세 기간에 하고 인도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떤 규정이 적용이 되냐? 잘못 눌렀네. 여기를 한번 봐보죠. 우리 요거를 먼저 볼까요? 17조 공급시기 특례에서 사업자가 어떤 공급시가 되기 전에 그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일부를 받고 지금 대가를 받았죠? 받은 대가에 대한 세무사선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각각 재화 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조문에 어디에도 과세기간을 달리 받아야 된다. 과세기간을 같은 과세에 받아야 된다. 문구가 없어요. 조문만 엄격하게 봐도 대가 받고 심지어 1기에 대가 받고 2기에 세무서 끊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거래의 실제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 예규에도 있어요. 대가 용역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공급시기 전, 공급시기가 요 사례로는 인도일이죠. 그 전에 세무서를 교부 받은 경우 미리 지급한 대가의 지급 시기와 이게 1기고 세무서 교부 시기 과세기가 다르고 2기 그때 세무서 교부 시기를 공급 시기로 할 수 있다까지 있어요. 그래서 허용되니까 발급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800만원도 들어가고요. 10% 때리세요. 5번 장부가의 252 기계장치 A를 동종업종 타회사 기계장치 B와 교환을 해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으니까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가셔야 돼요. 근데 공급한 A의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2순위인 공급 받은 자에 대한 시가를 쓰셔야 돼요. 공급 받은 자가 유사한 동종 상황에서 특수관계 외의자에 거래하거나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이어야 돼요. 근데 교환 당시 감정가액이라는 페이크를 준 거예요. 만약 공급 받은 자에 대한 시가까지도 없었으면 그때는 3순위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시가를 쓰셔야 되는데 그 법인세법상 시가 기준에 따르면 감정가액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3순위예요. 2순위 시가가 있으면 2순위를 쓰셔야 되는데 2순위 시가가 있죠. 타회사의 기계장치 B 2천만원 있어요. 그래서 2천만원 쓰시는 거고요.
10% 때리세요. 6점은 중간 지급 조건부로 직수출했는데요. 중간 지급 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지만 직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에요. 그때는 수출인 선적일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대금 수령 관계없이 수출의 공급 시기인 선적일을 보면요. 21년 4월 20일이어서 2기 과세기간 들어가는 금액은 빵이 돼요. 7번이요. 제품을 국내 거래처에 내국 신용장에 공급했으면요. 내국 신용장에 한 재화의 공급의 공급 시기는 인도일이에요. 일단 인도일을 찾아보세요. 20년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A, B, C의 공통점은요. 모두 2기 과세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내국 신용장 개설이요. 그 공급 시와 속한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인 25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이고 그 이후에 개설되면 10%예요. A, B는요. 그 전에 개설이 됐어요. C는요. 1월 30일 확정신고기한 이후 개설이 됐으니까요. 10%예요. 10%. 그래서 2,200만원은 영세율이고요. 1,300만원만 10%예요. 8번이요. 여기다 쓸게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2만 달러를 제품 2020년 10월 10일에 인도하고 공급 시기가 인도일이죠. 재화니까. 대금은 2020년 12월 10일 미화로 수령을 했는데요. 일단 인도일의 공급 시기를 쓰셔야겠죠. 공급 시기 환율을 적용하세요. 공급 시기 이후에 받은 대가는요. 공급 시기 환율을 곱해서 그 이후에 환율 변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공급 시기 자체라는 게 공급이 확정된 시기니까. 그리고 기준 환율을 곱하셔야 돼요. 1,000원. 그래서 2만 달러에서 1,000원 곱하면 2천만 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 달러로 받다가 무조건 영세율이 아니죠. 우리 국내 사업장에 없는 비거주한테 제공했을 땐 그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외국 사업자한테 인도하고 그 지정받은 사업자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조금받을 수 있어. 아무런 단서가 없을 땐 10%로 해서 가세요. 9점. 동종업자 다른 사업자의 제품 원재료를 대여하고 동일한 원재료를 반환받았다. 어떤 원재료 대차 거래네요. 어쨌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케이스예요. 공급 한 재화의 시가를 가세요. 원재료 시가 16 되겠네요. 10% 때리세요. 그래서 합계까지 하면은 10칸이 나오나 봐요. 마지막 문제를 좀 보죠. 부가가치세. 그래서 겸용사업자예요. 생선 통조림 과세, 면세, 생선 판매, 겸용하는데 중소기업 아니고요. 물을 먼저 보시면 답안 양식에 1, 2, 3 과표세율, 매출세율 구라라고 했어요. 자료 2번을 보세요. 자료 1, 2를 판단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 1번에 과세 기간별 공급가액인데 20년 2기를 물어봤고요. 먼저 1점에서 우리 20년에게 확정식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 예정식으로는 적법하게 했다는 가정하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선 판매는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날리고요. 생선 통조림 제조 판매 251.25 10% 때리세요. 2번 면세와 과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건물 A와 토지를 일괄 양도했는데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공통사용제와 플러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에서 조금 까다롭죠. 잔금을 수령했는데 이 금액은 상기 1 과세기간과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이 단서는 왜 있죠? 추후 안분해야 되는 문제에서 우리 고정자산 처분이익 같은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영업의 손익 같은 것들은요. 안분하는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안분은 매출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명시해 둔 거예요. 사실 무시했어도 되는 단서고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도 이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걸 빼서만 안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게끔 출제를 하신 거고요. A의 토지와 건물 가격은 분묘하니까 부가세법에서 정한 안분 기준을 쓰셔야 돼요. 감기장치죠. A는 매입시 공급가격 기준으로 매입세 공제했으니까 팔 때도 공급가격 기준을 안분하세요. 양도현재 부가세 제외된 금액 다음과 같다. 감기장치 감정가액 꼽표시 가봤더니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감정가액은 인정해줘요. 최신의 감정가액으로 봐줘요. 감정가액을 쓸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우리 수학적인 느낌으로 풀어보죠. 지금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건물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토지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토지는 면세고 건물에만 0.1x를 곱할게요. 이게 얼마냐면 253.5 근데 감정가액으로 봤더니 이게 1억 2천이고요. 토지는 4천이고요. 부가세법은 120 곱하기 10% 곱하기 공통사용 제한이니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곱하세요. 1점에 2020년 1기가 나와있네요. 5억분의 과세 공급가액 375. 9가 나오나봐요. 1, 6, 9를 감정가액별로 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랑 매칭시켜서 만들어놨어요. 거의 끝났죠 그럼. 그럼 이제 여기다 써볼까? 2, 5, 3.5 곱하기 감정가액 비율이 169분의 건물가액 120을 쓰시고요. 여기까지는 건물가액을 만들어낸 거예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매칭시켜서 이렇게 안분을 한 거고요. 대신에 공통사용 제약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별로 안분을 하세요. 다시 5억분의 375. 그럼 이 금액이 135가 나오나봐요. 10% 곱하시고요. 3번에 20년 10월 11일에 생선 통조림 제조 판매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비, 즉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비를 매입세 공제가 받았고요. 취득일자 나왔는데 생선 판매 사업 애도니까 면세 일부 전용이요. 사용 현재 건물비의 감정가액은 페이크예요. 왜냐면 취득 가액으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건 그냥 곧바로 여기 풀어볼게요. 2억 5천 곱하기 1 마이너스 건물이기 때문에 감가율은 5%고요. 취득일인 16년 8월 7일부터 6개월 단위로 경과된 과세를 세면요. 8 과세기간이 지났나봐요. 그리고 애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부 조정을 확인했죠. 그래서 20년 2기 면세 사업에 사용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625분의 면세 공급가액을 쓰세요. 193.75. 그럼 이 금액은 얼마 나오지? 4,650만원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을 보시면요. 이번엔 자료 1을 이용해서 20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에 매입세 공제, 불공제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세요. 공제액, 불공제액. 자, 이거 양식 자체가 과연 신고서 양식으로 출제했는지 그냥 출제했는지는 몰라요. 뭔가 신고서 양식이라는 동떨어져 있는 양식이니까 그냥 공제액, 불공제액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자료 4점을 보시면요. 12페이지에 세금계산서 수지무 매입세액에서 생선 판매 사업 10월 1일자 12월 30일에는 면세 사업이죠. 불공제예요. 이제 공제액을 일단 풀어보죠. 생선 통조림 제조 판매 사업이 과세 사업이고요. 800만원 있는데 샵 1을 따라갔더니 접대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이 들어가 있어요. 800만원에서 100만원을 빼세요. 700만원이 공제가 되겠네요. 우리 공통 매입세액이 있는데요. 샵을 따라가 보세요. 생선 판매 사업, 통조림 제조 판매 사업 공통 매입세액으로서 실질 기속이 불분명하니까 부가세 법령에서 정한 안분하세요. 근데 이게 예정신고분이 있으니까 정산까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정신고분을 먼저 해보면 우리 300만원인데 우리 일단 6개월 단위가 제일 위쪽에는 1점 자료에서 625분의 과세 비율 431.15 요거 이제 비율 한번 체크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수업 목적상 우리 예정신고 때 비율, 그 다음에 우리 6개월 단위 비율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면세, 과세 이렇게 해가지고 요 비율을 한번 추정해보면 이게 28%고요. 요게 31%고 요게 72%고 요게 69%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아마 시험장에 정신없을 때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6개월치가 지금 과세 비율이 요거라는 거예요. 요 69%. 근데 우리 예정신고 때는 7월부터 9월 31일까지 2억 5천분의 과세 비율이 180이네요.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9만원이 나와요. 마이너스 9만원. 그럼 직관적으로 볼게요. 처음에 예정신고 할 때는 면세비율이 28%였어요. 또는 과세비율이 72%였죠. 그럼. 근데 6개월 단위로 해봤더니 과세비율이 떨어졌어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가 3% 많이 받았었던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가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9만원이 뜬 거죠. 300만원에 3%. 그렇게 정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통매입세 확정신고에도 500만원은 정산할 필요가 없어요. 예정신고 때 신고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625분의 431.15가 되겠네요. 69%인가 봐요. 곱하시면 얼마? 345만원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345만원 9만원을 빼면요. 이게 10.36인가 나오나 봐요.
이렇게 매입세 공제액 구했고요. 반대로 불공제액을 구해보면 생산 판매 사업 400만원은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있죠. 면세 제화가 아니라 과세 제화인데 면세 사업을 위해 산 거예요. 불공제 매입세액이죠. 아까 접대비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센스 있게 좀 풀어보면 우리 면세 비율이 3% 증가했으니까 불공제액이 3% 증가한 거나 다름없죠. 300만원 곱하기 3% 9만원이 불공제액이고요. 그 다음 우리 500만원짜리에서 공제액이 345만원이니까 155만원이 불공제액이 반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164만원이 불공제액이고 41, 164만원 더하면 664만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5점의 의제 매입세액이네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요 생선 판매 사업과 통조림 제조 판매 사용된 생소 매입 사용량에 다 맞다. 요건 충족하고요. 집중되는 거 아니고요. 이월된 재고는 없대요. 이익이 예정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물음을 보면 다행히도요. 물음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다행히도요. 공제율도 줬고요. 한도도 고려하지 말래요. 예정 신고부터 부호입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매입을 109.66 했는데요. 생선 판매 사업에 산 건 면세 사업에 썼죠. 날리세요. 통조림 원료에 쓴 거 과세 사업에 썼죠? 60.9. 기말 재고는요. 꽃표시 따라가 봤더니 실질 귀속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세요. 다시 왼쪽을 참고하실 수밖에 없고요. 왼쪽에 7월부터 9월 30일에 750만원이었나? 250분의 과세가 얼마지? 180이죠. 거기에 유를 줬어요. 102분의 2. 그리고 예정신고는 원래 한도를 고려하지 않죠. 그럼 이게 130만원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근데 확정신고가 주의해야 되죠. 우리 9월 30일에 기말재고 있었던 750은 다시 10월 1일 기초로 들어가서 172.9랑 포함이 돼서 오른쪽에 사용하고 기말재고가 남은 거예요. 숫자를 검증해보면. 그래서 7,500만원은 면세에 썼으니까 날리시고요. 우리 6,090만원 3개월 단위로 쓴 거와 9,540만원 3개월 쓴 거랑 우리 750 기말재고는 어차피 기초에 포함돼서 다시 뿌려졌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확정신고 때. 근데 기말재고로 남은 1,000만원은요. 다시 어디에 쓸지 모르니까 안분하세요. 6개월 단위로 안분해야 되니까요. 625분의 과세 공급가액 43 1.25 이게 아까 69%인가 그랬었죠? 거기에 102분의 1을 하시고 마지막 까먹지 않고 예정신고분을 정산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190만원이 뜨나봐요. 마지막 재계산 문제인데요. 19년 10월 1일 면세 과세배 공통 사용하기 위한 운반용 트럭을 6천만원 부가세 별도 취득했고요. 19년 이기 면세 과세 공급가액 각각 79.2, 280.8이 나왔고 재계산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음 장 넘어가면. 그럼 재계산할 때 먼저 흥분해서 풀지 말고 면세 비율을 분석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19년 이기 면세 비율을 해보잖아요. 22% 떠요. 20년 1기 면세 비율 왼쪽에 나와있죠? 1점 자료에서 25%가 떠요. 20년 2기 면세 비율 아까 구해놨죠? 31%가 떠요. 우리 취득한 해와 다음 과세 간의 면세 비율 비교해봤더니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5%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재계산 X예요. 그럼 그 다음 과세 재계산할 때는 취득한 과세한 또는 재계산한 과세기간과 비율이 5%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땐 재계산 안 했으니까 얘랑 비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취득한 과세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5% 이상 차이가 나니까 재계산 때리세요. 그럼 600만원, 6천만원 곱하기 10%인 600만원 곱하기 트럭이니까 감가율 25% 하고요. 우리 19년 10월 1일부터 2개 지났네요. 그리고 해당 과세 면세 비율 빼기 취득한 과세 면세 비율 22%. 9%인가? 그럼 이게 27만원 나오고요. 여기가 플러스 나오면 부호도 플러스로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산이에요. 납부세의 가산, 면세비율이 증가했으니까 불공제액이 늘어났다. 그렇게 해서 부가세를 풀고요. 그래서 해설을 다 마쳤네요. 그래서 해설들랑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 이제 수업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 보면 이제
어려운 것도 당연히 절대 난이도가 쉽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엄청 어렵지도 않았어요. 일단 공부의 최우선 순위는 얇고 넓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합병이든 연결이든 최저한세든 기본 주제를 일단 다룰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렵게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얇고 넓은 주제를 마스터한 다음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뭐 접대비, 의제배당, 금융소득 이런 핵심 주제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비하시는 방향으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고득점 한다면 이제 뭐 60, 70점,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셨으면 이제 충분히 이제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논란이 거리인데요. 저는 최대한 일단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너무 이게 답이 제가 뭐 쓴 답이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출제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결과까지를 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길 바래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또 이제 다음에 어떤 특강 자료를 통해서 뵙죠. 그래서 고생 많으셨어요.